그 월급에 잠이 와? 예,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예,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형 꼰대 예, 김강주입니다. 미래형 꼰대. 일명 미꼰. 미꼰. 오, 좋다. 미꼰. 미꼰 괜찮은데요? 자, 미꼰 김강주입니다. 저도 한 개 새로 좀 지주세요. 별명 좀. 미뭉. 미래형 뭉치. 미뭉. 네, 저희 방송이 이제 1년을 넘어서 이제 2년째, 만 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 저희 방송 사랑해 주시고, 많이 문의도 주시고, 덩달아 저희도 힘을 내서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방송하는 컨텐츠들이 실질적인 생활에 좀 많이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문의도 많이 있으시고, 뭐 시청 의견도 많이 주시고 하시는데, 꼰대님 어떠세요? 최근에. 뭐가요? 그냥. 제가 할 말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생활형 이런 정보들을 그렇지. 같이 많이 나누고 있는데, 간혹 이제 그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다고, 아는데, 근데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네. 그럴 때 우리가 또, 팁을 하나 드릴 수 있는 것은, 네. 제발 좀 술에 째리대이지 마라. 술에 째리대지 마라. 네, 술에 째리대이지 마라. 왜냐하면, 이런 뭐 우리가 그 금융 사기라든지 그렇지. 이런 것들이 전부 요즘 스마트폰으로 그렇지. 많이 날라오는데 문자든 카톡이든 날라왔는데 이게 술이 젤이 있고 젤이 있고 아침에 또 심지어 새벽까지 달리고 네. 뭐 그냥 전봇대하고도 그냥 뭐 이렇게 싸우다가 네. 그냥 집에도 안 들어가고 출근하는 사람들은 네. 이게 이게 손이 덜덜 떨려가지고 손이 떨리지. 손이 떨려가지고 이게 생각대로 손가락이 클릭이 안 돼.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삭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패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기성 스팸 문자나 카톡 이런 것들을 클릭해가지고 그렇지. 이게 난리 법석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지. 경기가 힘들수록 사람들이 술을 찾게 되고 술 처먹을수록 손가락에 힘이 빠지게 되고 그렇지. 사기에 당한다. 그러니까 이상한 원리를 펴고 계시네 또. 요즘은 네. 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이게 네. 첫째 알아야 되고 그렇지. 두 번째는 알고 있는 것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가 특히 몸을 잘 컨트롤하고 있어요. 몸을. 그렇죠. 그죠? 잘 알아야 된다. 알아야지만 안 당한다. 제가 항상 강요하는 바인데 최근에 또 이럴 때 한 게 나왔어. 예. 모르면 당할 뻔한. 예. 아니 많아요. 우리 이제 많죠. 예. 항상 이게 새해가 되면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러는데 난리 법석을 터잖아요. 그죠? 난리 법석? 네, 난리 네, 법석을 네, 터. 뭔가 좀 한 건에 물론 거기에는 그렇지. 뭔가 희망을 줘야겠다. 희망을 줘야겠다. 이런 의도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것들이 좀 이게 잘못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죠? 예, 오히려 허풍만 많고 따지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1월달에 우리가 이제 급여 근로자들한테 그렇지. 가장 헷갈리게 했던 게 그죠? 분노를 터뜨리는 게 뭡니까? 연말정산. 그렇지. 예,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상당하게 우리를 좀 이렇게 새벽까지 달리게 만든 그런 것들이고 또 하나가 뭐 있죠? 우리가 최근에 뭐 수익 공유형 대출. 그죠? 예, 대출, 수익 공유형 대출, 뭐 1%대 대출 금리라고 하는데 그런 거라든지 또 뭐 기업형 임대, 그죠? 기업형 임대 주택입니까? 그렇죠. 뭐 그런 것들, 그런 등등이 정부가 쏟아낸 주택 정책에 관한 새로운 것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있을 주제인 것 같은데요. 그 1%대 주택 대출이 나왔어요. 예, 정부가 3월 달부터 우리은행을 통해서 1%대 주택 대출을 주겠다. 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뭐 여러 얘기들이 있어요. 물론 부동산 관련 업자들은 좋아 이런 게 어딨어 당장 받아야지 자 지금 갑시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우리 머니스토리 TV는 올바른 정보는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청취자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장단점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연관된 주제로 보면 이런 제조에 대해서 관심이 사시는 게 뭐냐면 워낙 지금 현재 전셋값이 폭등을 하는 거지.
이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서민들은 걱정이 되는 거야. 대출을 받아 이번에 사 말어. 이거와도 같이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부분들 저희가 꼰대랑 같이 정리를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와이프도 이 네. 뉴스를 듣고 내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제 집을 사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그래서 집을 사야 되니까 이제 바야흐로 세입자 신세에서 또 소유주로 우리가 갈아타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그죠? 그래서 당연히 또 면밀히 분석에 들어갔죠. 그렇죠. 왜냐하면 나도 밀집에 관련이 있거든. 근데 이게 우리가 대출을 70%까지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그걸 이제 뭐 정리를 내 해볼게. 말도 안 끝났는데. 근데 대출 70%가 해준다는데 문제는 우리 집에 그 30%가 없다는 거지. 30%. 그게 문제네. 결론. 야, 우리는 70%가 해준다는데 우리가 당장 30%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틀렸다. 틀렸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기업 임대인 월세 이런 거 관심 있으시겠는데 오히려. 자, 그래서 이제 좀 이제 구체적인 정보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그 1%대 주택 대출 나왔는데 간략하게 그 팩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그 무주택자들한테 중요한 거는 이번에 나오는 거는 소득 제한도 없어요. 따지지 않는다는 따지도 거지. 않고, 예. 그리고 1주택자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겠다. 뭔가 여기서부터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일단 우리은행에서 3월달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다. 다른 은행은 해당되지 않고 우리은행을 한다. 그리고 일단은 공시지가 9억 이하 아파트, 이제 약 33평 이하 정도 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정책을 펼 때는 공시지가도 6억이라든지 25평 이하였는데 이번에는 한도와 평형 자체가 좀 커졌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도권이라든지 지방 강력시 위주로 대상 주택의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지원 한도도 주택 가격의 70%까지 최대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지원 금리도 파격적이에요. 파격적 1%대 대출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 1%라는 게 지금 현재 코픽스 신규 금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저희가 꼰대랑 다시 한번 정의 내리겠습니다. 코픽스 신규 금리 마이너스 1%. 즉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1%대 금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출 기간도 20년에서 30년. 네. 그리고 이제 대신에 돈을 빌려줄 테니까 7년 후에 우리 정산을 한번 하자. 정산했을 경우에 집값이 오르면 그 부분은 내가 돈을 빌려주니까 내가 나눠 먹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과거에 이런 수익 공유형이라는 그 대출 제도가 주택기금에 나왔었는데 그때는 수익에 대해서 5대5로 나눴어요. 5대5로. 근데 지금은 5대5가 아니라 은행이 대출 평장 기준, 즉 쉽게 말하면 내가 전체 집값에서 내가 얼마 정도 대출을 해주는지 그 비율에 따라서 내가 이익상세분을 먹겠다 이거죠. 즉 1억이 집값인데 70%를 대출을 해줬다 이거죠. 그러면 집값 상승분의 70%를 은행이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예, 과거와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3월 달에 출시되는 1% 주택 대출이라는 상품에 대한 팩트입니다. 어때, 꼰대 씨? 참 좋다. 매력적이야.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야.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른 은행에서 하지 않고 우리은행에서 한다. 그렇지. 이렇게 우리은행이 옛날에 이게 우리은행이 다른 은행에서 우리은행이라는 간판을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상표권 분쟁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우리은행이라는 그것 때문에. 어쨌든 이게 우리은행에서 해. 근데 이게 끝까지 우리여야 하는데 끝까지 우리여야 하는데 진짜 우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보면 우리인 것 같아. 1% 금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게 어딨어. 뭐 아니야, 뭐 이때가 없었잖아요. 역사상. 네, 그죠? 네. 역사상 1% 금리라는 것이 없었어. 1%대. 그죠? 그렇지. 없었는데 그것만 딱 들어보면 그렇죠. 야, 그냥 우리 같은 거지, 우리. 그렇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담보대출이 2% 후반에 3%인데 쉽게 말하면 주택기금회사는 일반적인 그 서민들을 위한 대출도 2% 후반대인데 1%라? 야, 할만하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소위 말하면 특혜를 주는 거니까. 그렇지. 훨씬 싼 대출을 주겠다 대신에 다음에 대팔 때 발생하는 어떤 집값이 상승해서 이익이 생기면 너나 묵자라는 거거든. 마치 정부가 선심 쓰듯이 우리 은행을 우리가 힘을 꺾어서 야 너가 서민들을 위해서 이런 대출 해줘야 돼 이렇게 보이게끔 마케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들여다 보니까 조금 이제 큰 틀에서는 정부가 왜 이걸 하겠냐? 당연히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이죠. 그렇죠. 예, 네, 큰 틀에서는 방향은 어쨌든 주택 거래 활성화를 시키는 목적이라. 냉정히 이야기해서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면 이게 정상적으로 활성화되면 그렇죠. 경제에 많은 도움이 돼요. 맞죠. 이제 큰 돈의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부스러기 효과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경제에 상당히 활성화에 기여를 하는데 그렇죠. 문제는 그것이 억지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주택 거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1% 저금리 대출 그죠? 괜찮죠 이거 자체는. 자, 그렇죠. 일단은 이 상품을 한 3가지 포인트가 약간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여기 우리가 대상자를 정부가 일단 이 영목이 1%대 저금리 모기지 론을 모기지 대출을 이것을 누구를 누구를 타겟으로 이게 출시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거예요. 아, 그렇죠. 요즘 사실 이제 전 월세 때문에 난민들이라 전월세, 뭐 전세 난민, 월세 난민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네. 월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네. 전세는 찾아보기 힘들고, 그렇지.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게 영모기지론, 영모기지가 아니라 네. 이 모기 1%대 저금리 모기지론이 과연 서민을 위한 것이냐, 중산층 소위 말하면 조금 여윳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냐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조금 짚어져야겠다. 그렇죠. 어디라고 생각해요? 저는 서민층은 아니죠. 일단은 일단은 서민층이 아니라 중산층. 그렇지. 중산층이지. 우리 집만 하더라도 30% 돈이 없어. 그렇지. 30% 돈이 없는데 이것이 이제 서민들한테는 아무래도 빛 좋은 개살구다. 그리고 이게 보면 이미 9억까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물론 이제 평형은 제 안에 나왔지만 그렇죠. 이게 같은 평형이라도 강남이냐? 공시지가 9억입니다. 비강남이냐, 공시지가 9억. 그죠? 공시지가 9억이면 시가로서는 10억 넘어간다는 소린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비강남이냐 강남이냐에 따라서 이게 같은 평형이라도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상품의 포인트는 서민 대상이 아니라 타겟 포인트는 그건 같아요. 일단은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이라는 그렇지. 걸 이제 표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굳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보다 전월세 때 월세가 계속 올라가면서 월세 올라가는 그것이 아까운 그죠? 네. 못낼 행패는 아닌데 그 아까운 중산층 이상. 자, 그러니까 항상 이 타깃층을 잘 생각하셔야 내가 이게 1% 볼 게 아니라 포인트가 전 월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을 타깃으로 한다는 상품이에요, 이 상품이. 그러면 그걸 이해한 상태에서 상품을 들여 보여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9억짜리를 그렇지. 산다고 하면 우리가 최대 7, 9, 63, 한 6억 3천까지 대출이 되고, 그렇지. 그죠? 나머지 한 2억 그죠? 7천 정도는 내 돈. 그러니까 2억 7천의 내 돈이 있는 사람이 사실 서민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 서민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상품의 맹점이 제 생각에는 크게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세 가지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코픽스 신규 지급액 기준 마이너스 1%를 기준 금리로 한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코픽스라는 것이 좀 생소한, 그렇죠. 예, 생소한 용어일 거예요. 너 코픽스? 그렇지. 코픽스가 주로 이제 그 코픽스를 이것을 네. 이 용어를 네. 그 코픽스 그것도 신규 코픽스 재고가 아니라 지금 이제 잔액 신규 이런 기준들이 있던데 재고 개념인 신규 코픽스 지급액. 잔액이 네. 아니라 신규 신규 기준금리라고 할 때 이것을 잘 못 이해하면 코피 터지는 거예요. 그렇지. 간단히 얘기해주면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대출 금리가 정해지는데 조금 더 실질적인 금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코픽스라는 제도를 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픽스 금리는 신규 지급액이 있고 잔액 기준액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신규 지급액은
실질적인 매월 은행이 발생하는 그 은행이 돈을 빌릴 때 발생하는 조달 비용을 계산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거는 월 계산이에요. 월 계산. 맞죠? 자, 그러면 이 상품은 매월 금리 변화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대출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유리하냐면 금리가 인하될 때, 금리가 인하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 인하 폭을 계속 반영을 하니까 대출자도 유리하겠죠. 즉 금리 인하일 때는 꼰대 전화 왔습니다. 네, 대출 코픽스 신규 지급액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코픽스. 그렇죠. 반대로 코픽스 잔액 기준은 뭐냐면 말 그대로 잔액 기준이에요. 즉 6개월마다 서서히 바뀌어. 서서히 금리 변화를 반등한다 소리인 거죠. 즉 이 상품은 코픽스 신규 지급액과 반대로 금리 인상기 때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 즉 금리 인상이 될 때는 신규 지급액 기준은 계속 매달 반영이 되지만 얘네들은 천천히 늦게 반영이 되니까 금리 인상일 때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즉 다시 정리를 하자면 금리 인하일 때는 상대적으로 코픽스 신규 지급액 기준이 유리하고 금리 인상일 때는 상대적으로 코픽스 잔액 기준액이 유리하다는 게 팩트입니다. 잔액이라고 네.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좋겠죠, 네. 그죠? 예, 네. 코픽스 기준으로 대출을 했던 이렇게 조달을 했던 그 금액 그것들의 평균 기준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평균이니까 아무래도 천천히 움직이지. 그 앞에서 싸게 조달을 해 왔다면 뒤에 설령 신규가 높아지더라도 평균은 신규보다는 싸죠, 그죠? 자, 네. 이 포인트를 이걸 잡는 게 뭐냐면 이 금리는 향후 7년 동안 코픽스 신규 지급액으로 기준금리를 삼겠다 이거죠. 그러면 향후에 금리가 어떻게 되겠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자, 저희가 매번 방송에서 여러 번 방송했지만 지금 현재 그 기축 통화를 쓰는 이제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려고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뭐 2015년도 하반기 이후부터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많이 외신들이 나와 있고 거의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를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자체도 금리 방향성이 그의 동조가 될 수밖에 없는 현재 구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우리나라 돈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환율 방어를 위해서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미국 금리 인상 시기와 우리나라 금리 인상 기조는 비슷한 패턴을 보일 거라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네. 그러면 향후에 금리 인상이 된다면 지금 현재 코픽스 신규 지급액보다 당연히 신규 코픽스 잔액 기준 하시는 게 고객들한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근데 잔액 기준이 아니라 신규 지급액이라는 거. 즉 금리 인상에 따라 금리 인상이 즉각 계속 반영이 돼서 오를 거라는 거죠. 네.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라는 게 이 상품의 포인트이다. 네, 그걸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예, 네. 조금 전에 이제 전화 오셨던 분이 네. 뭘 물어봤냐면, 근데 전화번호 어떻게 알고 이 방송 중에 이제 전화를 날카롭게 주셨는데 네. 코픽스가 뭡니까 하고 네. 이제 뭐 물어보신 거예요. 코픽스가 뭡니까? 아, 그걸 예, 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은행에서 그 은행이 돈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대출을 해주지. 그렇지. 그 돈을 가져오는 것을 이제 돈을 조달해 온다 이렇게 조달? 표현하는데. 그 조달해오는 원가를 우리가 조달금리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보면 한국은행에서 돈을 가져오겠죠. 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은 발행기관이니까 그렇지. 돈을 이제 찍는 데잖아요, 그죠? 찍는 데니까.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가져오는 게 한국은행에서 조달하는 그 금리를 우리가 한국은행 그죠? 한국은행 조달금리라 그래요. 네네. 근데 은행은 또 꼭 한국은행에서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돈이 나온 것들이 여러 은행이나 등등을 통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민간에 그죠? 기업들. 이런 등등해서 또 이제 한국은행에서 그 원천 조달이 아니라 유통되는 그런 돈들을 조달하는 이런 방식들이 많아요. 그들에도 뭐 CD라든지 우리가 또 뭐 이렇게 금융채 또 뭐 표지업, 정기예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미 유통되고 있는 돈들을 조달해 오는 거죠. 네. 그럴 때는 또 그 비용들이 또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코픽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주로 1개월마다 한 달마다 이렇게 자본을 그런 돈을 조달하는 조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들 아까 이야기하면 CD라든지 네네. 금융채, 정기예금, 표지업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의 뭐 이런 비용들 이런 조달 비용을 고려해서
여러 이제 한 9개 정도 은행, 그렇죠. 9개 정도 은행에서 결정하는 기준금리가 코픽스 금리다. 기준금리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렇죠. 어쨌든 그렇지. 한국은행에서 직접 조달받는 그 금리보다는 낮아요. 그렇죠. 네. 예, 낮으니까 거기서 또 마이너스 1%라고 하는 것은 훨씬 낮은 거죠. 근데 조금 전에 우리 뭉치 씨가 정리한 대로 이게 이제 1개월마다 반영되는 거니까 변동 금리가 시장의 어떤 게 금리 수준, 금리 수준이 제깍제깍, 예, 제깍제깍 빠르게 이렇게 이제 반영. 보통 이제 한국은행 금리는 보통 6개월마다 그죠? 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네. 이런 코픽스 금리 같은 경우는 1개월마다 빠딱빠딱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자,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뭐야 뭐하다 이 얘기했지? 까먹었어 방금. 그래서 그 1% 대출이라고 그 슬로건만 보고 이 상품을 판단하면 되지 않고 어차피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가는 상품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방향성을 봐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 기조에서는 생각보다 금리 인상폭이 바로바로 빨리빨리 인상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 상품을 잘 보셔야 돼요. 절대 모든 게 우리를 위해서 해주진 않는다는 거. 예. 그러니까 뭉치 이야기 포인트는 자, 코픽스 금리, 기준금리 마이너스 1은 좋은데 그 코픽스 기준금리를 잔액 기준이 아니라 신규 기준, 기준인데 앞으로 어떤 우리가 모두가 미국의 금리 인상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미 기정사실화 돼 있고 이것들이 기준금리 인상이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당연히 그에 따라서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코픽스 기준금리 자체도 지금은 1%대에서 시작하지만 나중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2%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네, 3% 될 수도 있고 그 금리 상품은 계속 오를 수는 있으니까 그금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 이익에 대한 공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품 지지는 뭐냐면 일단 우리가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까 대신에 이익이 나면 그 부분 우리 쉐어를 하자. 그런 조건을 우리 해줄게라는 게 표면에 드러난 그 요소인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타당해요, 그죠? 그렇죠. 네, 같이 투자했으니까 같이 나눠 먹어야지. 그런데 보면 이게 상승분에 대해 과거와 틀린 점은 뭐냐면 과거에서는 수익에 대해서 반반 이렇게 나눠 가졌는데 지금은 대출 평장 기준이에요. 즉 대출을 많이 받는 만큼 그 상승분에 대해서 은행이 다 가져간다는 소리인 거죠. 즉 내가 보통 우리가 대출을 받는 목적이 뭐냐면 대출 받아 투자를 하면 대부분이 내가 투자 원금 대비 수익이 많이 나면 그 부분이 좋아서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레버리지 효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전세 끼고 투자하고 대출 끼고 투자하면 많이 남았어. 해볼만한 투자자 입장에서 해볼만한 거지. 근데 중요한 게 이 상품 그게 아니다 이거지. 어차피 투자가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면 그 부분 상당 부분 내가 다 가져간다는 게 이 상품의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즉 생각보다 내가 빚내가 투자해가지고 상승 효과를 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네.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대출을 아무한테 안 해줘. 대출 선정을 자기들이 하는데 기준이 뭐냐면 그거예요. 집값 상승이 당연히 유력한 지역으로 얘네들이 할 거죠. 강남 쪽이 많겠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서민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네. 집값이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 책임이다 이거지. 상승은 우리가 나눠먹게 하겠지만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 책임이다 이거죠. 그럼 이 친구들 어떻게 하겠어요? 네. 당연히 집값 상승한 유력 순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집값 상승이 유력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게 선별종으로 아마 대출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이게 이제 이것에 이제 구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자 집값이 상승하겠다. 그 7년 후에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상승분의 은행하고 같이 동업을 하는 거지만 내가 많이 몫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면 최대 대출이 70%라고 하더라도 그 대출 비율을 50% 이내로 예를 들면 반대로 한 30% 정도를 대출을 가져가면 이익 공유되는 게 이익을 가져오는 부분이 훨씬 크겠죠, 그죠? 비율만큼 훨씬 크겠죠. 근데 이게 반대로 이게 조금 이제 서민들이 무리해서 70%까지 준다니까 무리해서 또 뭐 이렇게 처갓집에 돈 빌리고 동서한테 돈 빌리고 또 뭐 엄마 아버지 또 이렇게 고득해 가지고 하여간 어찌어찌 해가지고 겨우겨우 30%도 겨우 맞춰 가지고 그죠? 나머지 70%로 온팡 은행에서 대출 받았다가는 첫째 이익이 생겨도 그렇게 나눠 먹을 게 내 몫이 적고 두 번째
그렇지. 떨어지면 못 잘 텐데. 그렇지. 떨어지면 못 잘 텐데. 네. 이게 요즘 그 이제 요것을 제가 딱 볼 때는 주로 젊은 분들이 그 외제차 리스, 그죠? 월 뭐 몇십만 원만 주면 외제차를 탈 수 있는 광고들이 있잖아요, 리스. 아, 비 좋다. 그죠? 그런데 그게 딱 감정이 뭡니까? 3년 리스 기간에 딱 끝나고 나면 상당한 돈을 내고 내가 가져와야 돼. 그렇지. 그렇게 안 하면 그렇지. 그렇게 안 하면 그것을 팔아야 돼. 그죠? 그래서 우르르 3년 지나면 우르르 그냥 중고차 시장에 가면 외제차들이 줄줄줄 나오면 그걸 제값 받습니까?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7년 뒤에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냉정하게 보면 우리나라의 주택 수요가 설령 강남이라 하더라도 7년 뒤에 지금 뭐 인플레만큼 자연 올라간다는 거는 그건 자연스러울 때 경기가 좋았을 때 이야기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7년 뒤에 집값 상승에 집값 상승 쪽에 우리가 한 표를 줄까 하락 쪽에 한 표를 줄까 하면 결코 그 부분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투자용으로는 생각보다 이걸 대출을 메리트가 없다는 게 포인트인 거죠. 금리만 보지 말고 이면을 보자 이거죠. 자,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중도 상한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중도 상한. 보통은 3년이 지나면 중도상 수수료가 없죠. 예, 그런데 이 상품은 3년이 지나도 대충 계속 중도상 수수료가 있습니다. 예. 즉 그 말은 뭐냐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집도 사고 안정적으로 원금도 조금씩 갚여가면서 빨리 조기 상환을 통하고 조기 상환을 해서 실질적인 내 몫을 자산을 갖고 싶은 게 로망인 거죠. 그런데 이 상품 같은 경우는 그런 목적으로 하면 물론 50% 절반까지는 수수료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 이상 초과불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나더라도 기존 대출에서는 없는 조기 상환 수수료를 3년이 지나더라도 붙인다는 게 이 상품이 어찌 보면 하나의 단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일반 대출보다는 안 좋은 조건이라는 게 이 상품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염려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세 가지 포인트만 본다면 생각보다 메리트는 없어요. 맞죠? 근데 메리트가 없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메리트가 없을 수는 있어요. 즉, 뭐 집이 없는 사람이 단순히 대출 이자가 싸기 때문에 집을 사야 되겠다. 그분들한테는 메리트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반면에 이런 분들한테는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떤 분들한테라면 이분 메리트가 좀 있을까요? 이 상품이. 첫째 돈 있고. 돈 있고. 돈 있고. 네. 30% 조차 없어서 쩔쩔면은 이게 미권 같은 사람은 안 되고. 첫째 돈 있고. 두 번째 내가 꼭 집이 필요해. 그거 뭐 나중에 뭐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든 그게 별 중요하지 않아. 아, 이런 사람한테 이것은 그냥 뭐 거저먹기지. 그죠? 그렇지.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활용해서 본다면 일단은 내가 전세로 현재 살고 있는데 나는 투자 목적이 전혀 없는 거지. 근데 애들도 학교를 다니고 있고 나도 공직 생활을 하고 있어서 이사 갈 때도 전혀 없어. 여기서 그냥 한 2, 30년 살 것 같아. 근데 집은 사기 싫어. 근데 전세 자금은 계속 오르고 전세에 대한 대출 부담이 굉장히 큰 거야. 맞죠? 그런 분들은 행여나 왜냐하면 대출 이자 자체가 전세자금 대출보다 약 3분의 1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분들 중에서 전세자금 비율이 매매가 대비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게 반대로 생각입니다. 네. 아까 우리가 정리했지만 타겟이 서민이 아닙니다. 타겟이 서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 전월세에 비록 많은 또 그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어중간하게 진짜 이렇게 어중간하게 선택을 하시다 보면 상당한 곤란 낭패에 빠질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좀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이런 이게 지금 1%대 모기지론에 대한 또 이제 정치권의 그 반발이 있는 것이 이거는 당연한 건데 이게 은행이 실질 조달 금리 기준 한 2% 정도의 역마진이 생긴다는 건데 이자 자체가 그러면 이제 은행이 당장에 원금 손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집을 되팔았을 때 이게 안 생기면 그 은행의 원금 손실 부분에 대해서 대한주택보증 정부 기관이죠. 일명 이제 대주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원금 부분을 대주보에서 보증을 해주는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네. 결국 대주보의 대한주택 보증의 기금은 사실 우리 세금하고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첫째 타겟이 서민이 아니다. 그렇죠. 최소한 중산층 이상이다. 근데 중산층 이상이 은행에서 그 비용을 일부 자기들이 동업을 하는 건데 그 은행의 동업으로 인한 손실을 정부 돈으로 보증을 해주겠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까지 뉴스에 나온 것들을 조금 이제 종합해 보면 어쨌든 그런 기조로 현재까지는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오케이, 정리 잘 해주셨고요. 이 상품을 그나마 그래도 그나마 잘 활용할 수 있는 층의 정의를 제 스스로 한번 내려본다면 일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또 전세자금 대출을 또 빌리고 있으신 거죠, 그분들이. 즉 이런 전월세 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중산층이라면 그리고 엔드 조건 그 지역에서 계속 사실 분이야. 예. 난 투자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으신 분인 거지. 집값 상승에 대한 욕심이 없으신 분들은 한 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 상품의 포인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요것은 여기까지 좀 정리하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이 정도면 좀 잘 정리가 됐죠. 그렇죠. 예, 전화 오신 분도 네. 충분하게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고민도 많이 있으신데요. 뭐 기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고민사항 있으시다면 저희 www.moneystory.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시청자 의견 남기지 마시고요. 이제 상담 문의라는 게시판이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짧게 메모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과 관련해서 네. 꼭 이번에 이제 마이너스 그 1%대 저금리 모기지론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다양한 이런 대출 제도는 그대로 있고요. 네. 또 이것들이 특히 이제 급여 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 공제나 여러 가지 절세되는 이런 것들도 올해는 조금 많이 좀 바뀐 부분들이 네.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